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심리가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인데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그동안 설명하고 최후 변론까지 하는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지막지한 공세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얼마 뒤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재판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논리를 제시했는데 8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큰 숙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라가 결단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최대한 후유증 없이 탄핵 정국이 마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선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어떤 공방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시간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9.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한정 기자,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한 상황입니까? 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잠시 뒤에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최후 진술을 했고요. 지금 9시 5분까지 휴정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재판이 시작된 오후 2시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는데요. 오후 4시를 넘어 이곳 헌재로 이동했습니다. 헌재 도착 뒤에도 대기실에 머무르며 심판정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봤는데요. 최후 진술 시간에 맞춰 심판정에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예정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쟁점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계엄군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 지휘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인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원칙을 무참히 훼손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회 봉쇄도 의결 방해도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는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국회 외곽에 소규모 병력만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박선원이 작은 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하였고 김병주가 그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진술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위법인지를 놓고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22대 총선에서 패배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변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 점검 뒤 취약점 보완과 현장 점검까지 완료했고 부정선거 의혹도 대법원에서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자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투표지 용지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를 친중 성향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공작에 맞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충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한 선관위 조사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도 따져봤습니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절차가 누락됐지만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운 국무회의는 5분 정도 열렸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지난 변론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국회 측은 국무위원들의 심의나 서명 등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절차가 누락된 건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의 긴급성과 중대성, 보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보안을 유지해 국가적 혼란을 막고 권익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9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다수의 국무위원이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는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TV 생중계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법정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후 진술도 있었습니다. 소추위원 중 하나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표해서 발언했는데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전 국민이 무장한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고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 타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헌법이 비상계엄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만 한정한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변론 때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정 의원은 하늘은 헬리콥터에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한 군합발을 보았다면서 호수 위의 달그림자마저도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성숙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형사 불소추 권한 역시 내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혹시 최후 변론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집중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27일부터 2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1번의 변론 기일 끝에 오늘 변론을 종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이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내일부터 재판관 8명은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평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평의에서 탄핵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평결을 진행한 뒤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8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일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2, 3일 전쯤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했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 앞 안국역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신유만 기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4m 높이의 경찰 차단벽 너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9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안국역 앞 2개 차로에 자리 잡은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해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1시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힘내라! 탄핵 무효! 오전 11시쯤엔 19만 명 넘게 가입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청원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400여 미터 떨어진 안국동 사거리 부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전범으로 지칭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요구했습니다. 내란 정범들이 모조리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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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민단체들은 내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집회 참가자들 사이 큰 충돌은 없었는데 일부 참가자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기동대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방망이 이런 거 들고 나오시면 안 돼요. 경찰은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이 남성을 즉결 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부대 4,000명을 투입하고 경찰버스 180대를 세운 채 헌재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구치소 앞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낮부터 집회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지자들은 최후 변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라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저녁 8시쯤 모두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일부 지지자만 남아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윤 대통령 규탄 집회는 오늘 구치소 앞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별다른 충돌도 없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당초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할 걸로 예상됐던 1시쯤부터 구치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 시작 시간에 맞춰 나가던 평소와 달리 국회 측 종합변론이 끝날 무렵인 오후 4시 10분쯤 구치소를 나섰는데요.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탄핵 무효와 즉각 복귀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현장엔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나와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진술 당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마지막까지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차벽을 세워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뉴스의 이면을 더 짚어보는 뉴스터. 오늘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과 관련해서 사회부 부조팀 이재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에서 이 통합진보당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야기했었죠. 윤 대통령 대리인은 이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 종북 세력이 확산돼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과 경기 동부연합을 언급을 하면서 국회 내부까지 종북 세력이 진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면전에 있던 국회 소추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도 언급을 했는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네, 이어서 민주노총 내 주류 세력의 변천사까지 소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들 세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윤 대통령 대리인이 계엄 선포로 자신이 계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이 계몽령이란 말을 사용을 지지자들이 했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또 지지자들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써왔던 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계엄을 통해서 자신이 계몽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 측 대리인은 실제로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전은 이 정규전 이외에 테러나 또 심리전, 여론전 등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전개하는 전쟁 양상을 뜻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 공격과 국회의 입법 독재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다, 이런 주장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했을 때 이 적절한 언급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또 비유를 했어요. 네,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이 판단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서 지난 7월 재임 중에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오늘 심판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행동할 때 대통령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시의성이 있는 판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국회 측은 상당히 센 수위의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국회 측 대리인이 한 말인데요. 윤 대통령이 몽상에 빠져 있고 자신을 왕으로 착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 통수권을 사용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정에서는 영상도 몇 가지가 재생이 됐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사당을 넘는, 그러니까 담장을 넘는 영상이 재생됐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 계엄 당일 영상인데요. 군을 동원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이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국회 내부로 들어가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차단이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인사들이 굳이 담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리는 권한 대행을 맡은 지 2주도 안 돼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 심판 변론도 마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지 13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선고 등 변론 종결 사건을 먼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이미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복수의 헌재 관계자는 직무정지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핵심 국가기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무관하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재판관들도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총리실도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처별 주요 현안 파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선 그동안 외교 공백과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결정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 중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중요한 탄핵 심판이 많은데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레 결론을 내린다는데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1시간 2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선고 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속 심리라는 비판이 커지자 예정된 선고 시각 2시간 전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고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무 이행은 권한 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헌재는 오는 27일 선고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명할 의무가 생기지만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마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오늘 변론을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해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선 공수처가 법원을 골라가며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 공세의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이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한 공수처의 서면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파견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도 좀 속단하고 좀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체포 영장까지 공개하며 공수처가 유독 윤 대통령 체포 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었던 김 전 장관은 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느냐는 겁니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4년 만에 처음이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되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돼. 네.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관할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말로 들려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계속된 지적에 오 처장도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일 공수처의 와인 회식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도수가 16도에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한 공수처를 흔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여당이 공수처에 집중했다면 야당의 질의는 경호처를 향했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보관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의 달라진 발언 태도도 눈에 띄었는데 자세한 내용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보호를 위해 가림막 뒤에서 발언한 경호처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봉인되어 보관 중입니다. 비화폰 반납한 게 12월 13일 또는 12월 12일 맞죠?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이후에도 약 일주일 동안 비화폰을 사용했던 겁니다. 야당은 경호처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만큼 김 전 장관 비화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 좀 수사 좀 필요하다. 지금 비화폰과 관련돼서요. 지금 계엄의 기획자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야당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캐딜락 차량을 이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 태도 변화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 문구가 적힌 깃발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극단적인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언성을 높인 같은 당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한교훈이 선배시니까 예의를 지켜주시고. 최근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당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청문회를 끝으로 이번 주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더 코너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특위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특위 시작 때 이 홍장원 메모의 필적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메모의 필적, 왜 논란인 겁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메모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자 자신이 적은 메모를 직접 언론 인터뷰에 들고 나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 적힌 가필, 즉 덧붙여 쓴 글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필체로 추정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보수 성향 유튜브 매체가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더니 박 의원 필체와 동일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박 의원은 오늘 특위에서 이 의혹을 먼저 언급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이게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메모 필체 보입니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치세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럼 나가서 언론에다가 얘기하세요. 네, 한기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해명하고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박 의원이 왜 먼저 나선 겁니까? 여당에서는 재발절인격 아니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해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모 작성 시점에 홍 전 차장과 만난 적이 없었다며 위치 정보가 담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10번, 100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한 대만 쓰는지 여러 대를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의원들은 그렇다 치는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 필적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 상당수 의원들은 아직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박 의원의 반발이 워낙 강경한 상황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데다 CCTV 동선 논란 등으로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신뢰성에 이미 흠집이 난 상황인 만큼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합니다. 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메모 논란이 주목받는 것 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 의원으로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스스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겁니다. 자, 오늘 5번째 청문회가 끝이죠. 이제 국조특위 마무리가 됐는데 특위 자체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번 국조특위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 단수와 관련한 진술을 끌어내기도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을 CCTV를 통해 확인한 점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존에 드러난 의혹 외에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등 사실상 특위 출석이 쉽지 않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연이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것도 결국 처음부터 정쟁 목적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라는 게 여야 정치인들의 한마당이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그 형식에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요. 고성 지르는 장면들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한지영 기자,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시작한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아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77쪽에 달하는 최후 변론문을 준비해왔습니다. 9시 5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해서 입장문 낭독을 이어가고 있고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어리중절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을 안다면서도 그 이유는 내란을 공작한 야당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무력으로 억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자신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준비해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정을 살피다 보니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고 줄 탄핵과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량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김다로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현장. 거대한 콘크리트와 철제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차례대로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운데부터 V자를 그리며 떨어집니다. 교량 주변은 순식간에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꽝 하니까 이게 꽝 하니까 그냥 물렸잖아요. 굉장했어요. 지진이 날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50분쯤 일어난 이 붕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명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경기와 충청 지역의 특수구조대와 화학구조대까지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저희 구조대원들이 그 유압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좀 있었어요. 구조 4시간 30분 만에 매몰돼 있던 10명을 모두 찾았지만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 등 4명은 숨졌습니다. 부상자 6명은 아주대병원과 당국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5명이 중상입니다. 사고가 난 교량 교각의 높이는 최대 52m에 이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구조물이 떨어진 구간의 거리는 210m로 교량 아래로는 34번 국도가 지납니다. 나도 저기 30초 정도만 저기 했었으면 영안실에가 있을 뻔했어. 그렇지, 이 길로 나왔으니까. 경찰은 추가 붕괴가 우려돼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사고는 콘크리트 빔을 설치하기 위해 기계 장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크레인 같은 장치를 런처라고 하는데 런처가 균형을 잃으면서 다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중인 교량 위에 서 있는 크레인과 비슷한 모양의 철구조물, 런처라는 장비입니다. 런처는 교량 높이가 너무 높거나 계곡과 같이 크레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미리 제작된 철제나 콘크리트 빔을 옮겨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치시킬 때 사용합니다. 사고는 빔을 옮기는 데 쓰이는 런처를 상행선에서 하행선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치가 끝난 상행선의 빔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쭉 연결하는 거를 연속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연속보로 해요. 지진 왔을 때 좀 안 좋고 교각 지나갈 때마다 덜커덩거리니까 주행 성능도 안 좋고. 사고 원인은 설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규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계상에 오류가 있느냐, 시공을 제대로 했느냐,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무게도 견뎌야 될 것이고 풍력, 바람의 힘도 고려해야 되고. 사고가 난 교량은 천안 안성 909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경찰은 80명에 달하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어제 대구 염색공단 인근 하천이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전엔 보라색 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염색 폐수가 무단 방류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안쪽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분홍색의 긴 띠를 이룬 채 흐르고 있습니다. 분홍색 물은 수로 안쪽에서 2시간가량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해서는 그만큼 나오지 않고 한 2시간 동안 거의 그게 계속 흘렀다는 거거든요. 그 양이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127개 업체가 모인 인근 염색공단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폐수가 흘러나온 5번과 6번 수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폐수 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하수 관로로 이렇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지만 무단 방류업체를 금방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천은 이렇게 길이 1.5km 복개도로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업체에서 폐수가 흘러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는 같은 지점에 보라색 폐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단 방류한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염료 재고 처리 목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하수관로에 고의적으로 버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약 5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은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조각상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기꾼이 납품한 조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기꾼이 내세운 유명 대학 교수 학력도 거짓이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지자체와 성당들은 이 조각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하이도 해안도로 하얀색 천사 조각상들이 도로를 따라 길게 뻗어 있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2019년 19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작가 최모 씨 작품들입니다. 이곳 하이도에 설치된 최 씨의 조각상은 모두 318점에 이릅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설치 5년 만에 조각상 철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가 최 씨가 최근 사기꾼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공공조형물이거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군인데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철공소와 목공소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과거에는 사기로 복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영월에서 종교미술품 박물관을 운영하며 자신을 파리 유명 대학을 나온 세계적 조각가라고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사기꾼 실체가 드러나자 서울 대치동 성당도 지난 1983년 최 씨가 설치한 대형 부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아직 우리 신부님이 아시는지도 모르겠고. 경기 안성 김대건 신부 묘소 등에도 최 씨의 가짜 작품이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양측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는데 갈등이 커져서 소비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혼란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인공 암벽 등반을 하다 발목을 다친 30대 박모 씨.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뒤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일단 통증은 없애는 치료를 했으니까 가서 혹시 뼈에 골절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다른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세 군데 들려가지고 하는 게 원래 좀 번거롭고 막 아픈 상황이니까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동도 어렵기도 하고. 의료법상 엑스레이, 즉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엑스레이를 사용했다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를 계기로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판결을 왜곡해 무면허 진료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안전도 같은 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지 한의사들이 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양측의 평행선이 길어질 경우 의료 소비자들이 진료에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에서 0.4%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한은이 지난달 중간 점검 때 제시했던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의미겠죠. 이러다 보니 한은은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내린 연 2.75%로 결정했습니다. 약 2년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로 돌아온 건데 오늘 한은의 결정 배경을 송무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 11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내 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 둔화 흐름세가 지속됩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가로막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 빚도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1.5%와 1.8%로 제시하면서 재정 정책과의 공조, 즉 추경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과도한 추경은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완하는 역할이지 이렇게 진통제를 가지고 다시 훨훨 날게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 총재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않은 게 뼈아프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1.8% 그러면 크라이시스다. 우리의 지금 실력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총재는 금리 정책만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면서 임기 내내 수출 구조 다변화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등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부가 부산과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17년 만에 규제를 해제하는 건데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신도시가 조성 중인 부산 강서구의 에코 델타시티입니다. 주변에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어 그동안 부지 확보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돼 숨통을 텄습니다. 약 500만 평의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해운대 신시가지의 5배에 달하는 개발 가용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해제를 추진 중인 그린벨트는 이곳을 포함해 대구와 광주, 대전, 창원 일대 등 15곳, 총 4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지 5곳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나노반도체, 2차 전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124조 5천억 원, 고용 효과는 약 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확대되는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로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임금 문제로 파업에 나선 노조에 정면 대응한 겁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의 관세 폭탄, 노조의 파업 리스크까지 우리 산업계가 여러 난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제철소로 향하는 출입로는 막혔고 주변에는 투쟁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대제철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사측은 적자 전환을 감수하고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차와 같은 수준을 달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건 창사 이래 처음, 대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도 2012년 만도 이후 13년 만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냉연 부문에서만 27만 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254억 원에 달합니다.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제철 강판을 사용하는 가전과 전자부품 업체들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예고받은 자동차 업계도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이 전부 다 위기의 상황인데 계열사에도 이런 반복된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있고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비해 자구책으로 준비하던 10조 원 규모의 미국 현지 제철소 조성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제철 사례가 현대차그룹 다른 계열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위기를 극복할 노사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국 이용자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이 우리 정부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우리의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6년여간 애플은 고객 동의 없이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애플 측 태도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애플이 내세운 국내 대리인은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본사에서 제공된 정보가 없어 모른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들이 퇴사해 이메일을 찾을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해외 기업의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행 전문 업체가 여러 업체를 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구글, 오픈 AI, MS 등은 등록한 국내 대리인의 주소가 같습니다.
개보이도 그렇고 대부분의 행정위원회들이 다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기를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뒤늦게 다국적 기업들이 대리인이 아닌 현지 법인으로 개인정보 관리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소식 다시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각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시간이 넘는 정도의 분량을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다 마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현장을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고령 1호였습니다. 국회 측은 포고령 내용이 위헌이라고 하고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어떨지 지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항은 국회, 정당활동,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그러면서 실제 계엄군의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던 것도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 계획도 의지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한다는 규정이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1981년 대법원 판례도 들었습니다.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9시 5분부터 시작된 진술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윤 기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35분 넘게 최후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77쪽에 달하는 최후 변론문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것을 안다면서도 그 이유는 내란을 공작한 야당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을 무력으로 억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자신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준비해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선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보인다면서 주권 침탈 세력 또 반국가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고 야당을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77쪽의 최후 진술서를 준비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분 이상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앞은 하루 종일 탄핵 찬반 집회로 북적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후 진술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안국역 앞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신유만 기자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후 1시쯤부터 이어진 탄핵 반대 집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던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8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해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시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힘내라! 탄핵 무효! 저녁 7시부터는 안국동 사거리 부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내란 정범들을 모조리 단죄하자! 단죄하자! 일부 참가자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기동대와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거 방망이 이런 거 들고 나오시면 안 돼요. 네, 구치소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구치소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2시간 전인 오후 8시쯤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지자들이 남아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10분쯤 구치소를 나섰는데요. 호송차를 본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탄핵 무효와 즉각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현장엔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나와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차벽을 세우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을 재판정에서 지켜봤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에 기여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방청했다고 했는데 갈지 말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복귀는 곧 파멸이라며 파면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걸어옵니다. 당 지도부 인사가 탄핵 심판 방청을 한 건 처음인데 권 원내대표는 정권을 함께 창출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창출하는데 함께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에 방청하러 권 원내대표는 윤한홍 의원이 신청한 자리에 앉았는데 방청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이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추경호 의원 등 총 18명이 함께 방청했습니다.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선 윤상현 의원 주선으로 대학생 단체가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제 절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참회와 반성, 그리고 탄핵 승복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후 변론까지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이전 대통령 때와 어떻게 달랐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탄핵안 가결부터 최종 변론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2회씩 12일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면서 증인 16명이 재판에 직접 출석했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 7번의 재판에 3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50일 만에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까지 17번의 심리를 열어서 81일이 걸렸고 25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 있었고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표방하면서 박 전 대통령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과 비교할 때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이전 대통령들 최종 변론 당시에는 헌재가 양측에 30분씩만 변론 시간을 줬었는데요. 대통령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서 대리인들만 발언했는데도 실제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2시간 가까이 발언하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는 1시간가량을 썼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 15명이 5시간 넘도록 마라톤 변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종 변론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2시부터 증거 조사를 먼저 했고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각각 변론 시간을 2시간씩 줬습니다. 이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나선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역대 가장 긴 최종 변론이 됐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재판관들의 판단일 텐데 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진보적 성향과 보수 성향 재판관이 4대5 정도로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됐었는데요. 9대0 만장일치로 기각 판정이 났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중간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처럼 8인 체제로 결론이 나게 됐었는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만장일치 8대0으로 파면됐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관들을 진보 성향 4명, 중도 성향 2명, 보수 성향 2명으로 분석했는데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이 성향대로 4대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선고 얼마나 걸릴까요? 네,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선고가 나기 2, 3일 전에 선고일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중순쯤 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다만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를 내일 모레 선고하겠다고 해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마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회피제도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은혁 후보가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회피함으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3월 초중순경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리라 봅니다. 네, 마은혁 후보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8명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불법 여론조사 대가로 명태균 씨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홍 시장은 사기꾼의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 야당은 명태균 특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 박모 씨가 명태균 씨 측에 1,5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명 씨 측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보도도 추가로 나오자 홍 시장은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며 국민들이 속겠냐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론조사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거래라는 겁니다. 피해자인 홍준표가 가해자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을 제안했다는 명 씨 측 의혹 제기에 오 시장은 오히려 빠른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발의한 특검은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를 가지고 의혹을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고요. 따라서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명태균 의혹 연루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여권 주자 간 분열을 노린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전체를 겨냥한 만능수사법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 복귀를 암시한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저서를 출간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명태균 리스크와 무관한 주자들 간 연대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라며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사적 이념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걸 대통령 혼자 몸을 던져서 떠안고 있는 거 아닌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김포시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정책의 전국적인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서울런은 전국 런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통째로 다 가져갔고요. 또 평창군이 가져갔습니다. 산학협력 현장을 찾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22만여 명에게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앞세운 야권 공세가 법여권 잠룡들을 겨냥하면서 소위 명태균 리스크와 무관한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 일부 주자들이 연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화를 해보고 협력할 일이 있는지 그런 거는 아마 추후에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민 통신 검열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추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실효성 강화를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이 이번엔 통신 검열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입법 독재, 국회 독재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이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남용 우려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TV조선 질의에 추 의원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견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른 핵심 사안들에 대해선 서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유럽 정상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을 논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 think the work is soon. Well, how soon? Within weeks.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도 수용할 것이라며 호응했습니다. Et partager avec tous les pays européens et alliés qui sont prêts à s'y joindre, c'est l'idée de dire on est prêt à apporter ces garanties de sécurité. 하지만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침략자는 러시아라며 전쟁 책임을 물었고 트럼프의 발언을 중간에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Europe is loaning the money to Ukraine. They get their money back. No, in fact, to be frank, we paid 60% of the total effort. 트럼프도 과거 파리 회동까지 소환하며 뼈 있는 농담으로 맞섰습니다. We didn't have an interpreter, and he was going on and on and on, and I was just nodding, yes, yes, yes. 만날 때마다 악수 기싸움을 벌였던 두 정상은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의 한 정부 부처 건물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발에 입을 맞추는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머스크는 물론 머스크를 신임하는 트럼프까지 조롱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맨발에 입을 맞춥니다. 진정한 왕이여 영원하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짜 영상인데 현지 시간 24일 미 연방정부인 주택도시개발부 건물 TV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든 공무원들이 원격 근무를 끝내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첫날이었는데 진짜 권력자는 머스크라고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머스크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지난 한 주 동안의 업무 성과를 정리해서 보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메일 답장을 안 쓰면 해고하겠다는 건데 일부 부처는 답변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됐습니다. Once I saw the content of that email, I found it to be very disrespectful and insulting. 하지만 트럼프는 머스크를 칭찬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So I think it was actually, there was a lot of genius in sending it. If people don't respond, it's very possible that there is no such person or they're not working.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머스크는 두 번째에도 답변하지 못하면 해고라며 같은 요구를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경제는 물론 정상 외교와 안보에서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월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공군 전투기 한 대를 스텔스 무인기 여러 대가 호위하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첨단 전투 체계가 첫발을댔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조종사가 무인기 편대를 조종하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실현한다는 구상인데 오늘 시범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선두에 선 전투기 양옆으로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을 합니다. 적기를 포착한 전투기 조종사가 사격 버튼을 누르자 미사일은 좌우 무인기 편대에서 발사됩니다. 일부 무인기는 적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기도 하지만 대당 가격이 200억에서 300억 원으로 유인 전투기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인명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 공중전을 책임질 국산 무인기 편대 시범 1호기가 오늘 출고됐습니다. 조종사의 감독 아래 스텔스 무인기 넉 대가 호위와 정찰, 전자전 공격까지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2021년부터 개발해 올 연말 초도 비행을 한 뒤 2027년엔 조종사가 직접 공중에서 통제하는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전투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에 두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무인 전력의 위력이 부각되면서 군사 강국들은 이미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 공군은 무인 편대기 발키리를 개발해 2023년 F-35와 편대 비행에 성공했고 중국도 2022년 에어쇼에서 처음 선보인 페이홍의 무장 탑재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한의 KF-21 전투기 기지를 향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참관한 장교 수업에 사천시라고 적힌 지도가 등장했는데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인 경남 사천을 겨냥한 거란 관측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김일성처럼 러시아식 모자 샤프카를 쓴 김정은이 북한 정치장교 양성학교인 김일성 정치대학을 11년 만에 찾았습니다. 직접 참관한 수업 칠판엔 기계화 보병여단의 공격 전투 때 정치사업이란 주제가 적혔는데 학생들의 모니터엔 사천시라고 적힌 전략지도가 노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엔 사천시란 지명이 없는 데다 경남 사천과 흡사한 지형에 공군기지 위치까지 붉게 표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 양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훈련 비행단 주둔지를 노골적으로 위협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작전 사항을 노출한 거는 한국의 대군사 표적 또는 대방산업체 표적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연단에선 김정은은 군의 사상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중립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러시아 파병 소문이 내부에 확산된 데다 최근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인터뷰까지 공개되면서 뒤숭숭해진 군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의 이병 대상자들이 파병을 피하려 손가락까지 자르는 자해까지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리희용 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인사들을 종전 협상 중인 러시아에 파견했는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반대 입장을 전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의 나라를 돌면서 공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건 합창단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 67살의 청춘 합창단인데 연습 현장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핸델의 장엄한 성가가 합창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악보에 집중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단원들 표정마다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순회 공연을 목표로 맹연습에 나선 청춘 합창단입니다. 지난 2011년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모인 이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와 카네기홀 등 국내외 크고 작은 무대를 수없이 누벼왔지만 전 세계 순회 공연 도전은 이번이 처음. 더 늦기 전에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고 지난해 뉴질랜드 세계합창 경연대회 당시 만났던 현지 참전 용사의 눈물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참전하셨던 분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다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걸 직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실감을 하게 된 거죠. 22개 나라를 4년에 걸쳐 방문하는 장대한 여정의 최종 목표는 평양 공연으로 잡았습니다.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지만 현지 민요 발음을 하나하나 공부하며 연습에 임하는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를 몇 달을 공부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희망의 부풀어 있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춘 합창단은 올 하반기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참전 용사와 유가족, 현지 동포 등을 초청한 대규모 음악회로 대장정의 첫 단추를 꿰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잠시 전 10시 14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일을 거쳐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결론 내리는 것만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 모시고 양측의 입장이 뭐였는지 그리고 선고는 어떻게 날 건지 전망까지
할 텐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형식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일단 평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자, 장영수 교수님, 11차 변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진행 절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쟁점을 갖다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게, 실제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내란과 관련된 문제들 계속 다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불법의 중대성에 대한 키포인트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정말로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두 번째로는 이 곽정근 사령관 얘기 있었던 것처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냐.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여부,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홍장원 메모라는 게 지금 신뢰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그 진술에 대해서도 애초 발언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증인들을 불러서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이현종 의원,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계엄이라는 게 예전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계엄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이다. 즉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계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근거로서는 실제로 계엄이 2시간 만에 사실상 이제 끝났고, 그리고 투입됐던 병력도 한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끌어내라, 의원들 체포라는 지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오늘 또 강조했지만 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국내에 있었던 비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계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핵심적인 안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계엄과 군 투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체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도 한 적 없다, 명단도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론을 제기를 했고, 이게 무슨 이른바 계엄이냐, 계엄이란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보실 땐 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교수님 말씀이셨습니다만 우리가 4가지, 5가지 정도의 핵심 쟁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는가, 국무회의가 적절했는가, 한덕수 총리가 나오셨죠. 그리고 군경 동원의 국회 봉쇄였나.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선관위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번째는 포고령 1호에 있는 그런 발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과연 헌법 위반인가.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 나머지 말하자면 2번, 3번, 4번, 5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계엄이 굉장히 계엄을 미화한다고 말할 정도로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의 계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말하자면 문란한,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다, 또
또 민노총을 비롯해서 북한의 간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의 심각성을 설명하는데, 근데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상계엄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다라는 측면으로 변론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 자체가 그동안에 뭐 11차례에 걸쳤던 과정, 그리고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형사소수법상 소위 정문정거라는 헌법 재판관들이 갖고 와서 말하자면 읽어보는 조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깔끔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막 들어온 화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술이 끝난 다음에 녹화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는데, 잠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하는 장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윤 대통령의 육성 최후 진술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특히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남은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헌재에 나가 있는 한지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언급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방금 전 끝난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마지막으로 사명을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밤 9시 5분부터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는데요.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가 여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최후 진술 후반부에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 불가능하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임기보다 일찍 물러나도 개헌과 정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크나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맡기겠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앞부분은 대부분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한 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갈등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뼈아프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로 나선 국민들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한다며 응원엔 감사하고 질책은 더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곽근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족까지 언급하며 대부분 증거에 의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이나 평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을 변호하고 대통령과 대화를 하며 그동안 진행되는 수사와 헌법재판, 형사재판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탄핵소추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의 공격과 문제점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고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안보에서 중대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죽는다는 우화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심리전, 사이버전, 자본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투자를 빙자하여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네, 윤곽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이 정규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공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다.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는 방대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오늘 이 최후 진술에도 썼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에게 모두 다를 알릴 수는 없다는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해안에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현종 의원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 간첩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판결이라든지 재판 지연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북한의 문제, 간첩단의 문제, 이 체제 전복 세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 사건이 사실상 이제 경찰로 이관되면서 이 국정원의 어떤 간첩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뭐 희흑기흑이라든지 이런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 꽤 오랫동안 사실은 1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고 또 최근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또 우리 그 미국 항모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제 촬영들 뭐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안보의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을 아마 크게 느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보 위협이 사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꽤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옛날에 처음에 집권했을 때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매일 기자들과 대화를 했고 그때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중단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언론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넘게 사실상 언론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국회 같은 경우에 가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대통령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충분히 알리고 했다라면 국민들도 느끼는 감도가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가 조금 국민들의 어떤 기본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이유가 그동안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이나 대화나 또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헌법 탄핵 이후에 어떤 헌법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 사실 이런 것들은 꾸준히 국민들에게 사실은 대통령을 비롯 정부가 알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수 교수님, 오늘 윤 대통령이 보면 이 예산을 심각하게 깎은 부분 그리고 이 간첩단이라든지 그 법을 바꿔서 이 민주당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다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적 행위 비슷하게 했다. 야당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 과도한 야당의
입법 독재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계엄을 이제 일종의 계몽령처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의 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국가 존립의 위기에 닥쳐서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서는 이걸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전쟁이 터졌거나 아니면은 내란이 벌어졌거나 혹은 거기에 비견될 만큼의 대규모 폭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들의 일부는 타당할 겁니다. 어쩌면은 거의 대부분이 타당할 수도 있고 다만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지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가장 기본에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의 예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출범하자마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경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가긴급권이라고 하는 게 과거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처럼 오남용되었었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믿고 알아서 맡기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의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제도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같은 걸 헌법에다 명시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은 미국과 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 이 위법적 행위를 했느냐, 그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행위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보실 때 이 국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부분, 이 군인을 투입한 부분,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충분히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법적인 영역 안에 있지를 않는 거죠.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홍장원 메모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제적인 증거의 오염성에도 불구하고 그 체포 명단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같이 중첩되거나 또 지시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소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2시간짜리였다. 그냥 계몽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수많은 어떤 군인들의 정언 증거가 있다. 다만 그 정언 증거가 합법적 영역 안에 있는가는 쟁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소위 그 말하자면 전문 증거에 대해서 각종 여러 기관에 수사한 것들을 그냥 대대적으로 써먹는다라든지 혹은 홍장원 차장 스스로가 나는 약을 먹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조차도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쟁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국민들이 무엇이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다. 미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쟁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긴 77장의 페이지 자체에서 조목조목 자기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5가지 근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왜 했는가, 본인이 왜 했는가에 대한 국민 호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결국 야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굉장히 뭐 종북적이거나 뭐 친중적이거나 이제 그런 정치적인 말하자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하자면 변론으로서의 어떤
호소력은 재판관들에 대한 호소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 복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개헌과 총리에게 내치는 맡기고 자신은 외치, 그러니까 외교 활동, 안보 이쪽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자, 국민 통합 이야기를 했고요. 87 체제, 그러니까 1987년에 개헌했던 그 부분, 지금의 헌법이죠. 이걸 고쳐서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현종 의원 보실 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기각을 전제로 한 이야기죠. 네, 그렇죠. 기각을 할 경우에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국회 3분의 2가 일단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지금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 야당이 개헌의 어떤 마당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대통령이 이제 어떤 개헌이라는 게 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또 이원 집정부제 형식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일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의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이나 야당에 대한 신뢰를 아직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주장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상황이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면 사실 이번 사태가 오는데 보면은 물론 개인적인 즉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을 보면 사실 온전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사실 없고 거기다가 또 임기 이후에 이 불행한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서 제도의 문제, 즉 이 그 현재 직선제 5년 단임제라든지 또 국회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던진 개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또한 정말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한번 좀 고려하고 또 우리가 원로들이 정치 원로들이 항상 이 개헌 문제를 이번에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대통령의 개헌을 선언한 만큼 물론 뭐 기각이 돼야 되겠지만 예. 어쨌건 사회적 이슈로 한번 떠볼 저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막 들어온 영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왜 계엄을 했는지 직접 밝힌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본인의 비상계엄, 처음에는 역풍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지지율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탄핵 찬성과 반대 부분, 이 뭐 대규모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계몽령이 잘 작동을 했다. 이런 식의 이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뭐 6대4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떨지에 대한 상당한 이 논란,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정 교수님, 뭐 오늘 최고 변론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그동안의 절차라든지 뭐 법을 준수했느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결과든지 간에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했다.
초기에 이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당장 불거져 나왔었던 게 이 헌법재판소에 권유가 있었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권유가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없다. 권유한 적 없다 하고서 끝났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외에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것은 사법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권위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였었고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정하라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형사법정에서 이제 내란죄 문제가 재판 중인데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까지도 생겨버렸다.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결정이 났을 때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또 대한민국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수습이 돼야 될까요? 대통령 오늘 77쪽의 이 중에서 네.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각 언론에서부터 제일 먼저 이 제기를 하고 또 이 여당에서도 네. 이야기를 한 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7쪽에 되는 이 속에서 네. 대통령의 승복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꽤 많은 어떤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장외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금 갓시 않고 있고 예. 또 헌법학계에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각계에서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대통령 본인은 물론 네. 그리고 지지자들이 과연 이거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썼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안 적어낸 것 자체는 예.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좀 저는 항의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가요?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수긍하겠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최후 진술에서는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났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 다만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층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입장을 다시 한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각될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87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마무리한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방금 그 연정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가 장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너무 서둘러서 확실하게 국민에게 말하자면 납득할 만한 결과 어떤 결과도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다르더라도 승복해달라. 예. 이런 마무리였으면 좋겠는데 예. 나는 돌아가겠다. 기각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네.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자, 윤 대통령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탄핵소추 지켜보면서 이제 거리로 나선 국민 봤다.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 목소리도 들었다. 서로 다른 주장하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대한민국의 갈라지는 부분들을 봉합할 수 있는
그 목소리였으면 하는 바람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되는 그런 형식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모하러 가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입니다. 달동네에 살던 여대생 연희는 해고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세상은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외삼촌이 고문당하고 항의하던 자신이 논길에 버려지는 공포를 체험하면서 마침내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1980년대 대학은 학생운동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한편으론 민주화를 외쳤지만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 종속이론 등이 주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학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대학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를 지키려는 세력과 반국가적인 세력 간의 치열한 충돌 그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30 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만 봐도 20대에서 국민의힘 31%, 민주당 19%, 30대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27%입니다. 2030의 변화에 민주당이 거칠게 반응하기도 했죠.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마약쟁이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 탄핵 남발, 입법 폭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유와 상식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자극한 거죠. 민주당의 현금 살포 공약에 대한 청년 세대의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30대에선 반대가 훨씬 많았고 20대는 팽팽했습니다. 받을 때만 좋지 결국 자신들이 갚아야 할 돈이란 걸 직시한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말 들어봅니다. 9 most terrifying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are,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도 있습니다. 2030, 이들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상식과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그걸 간과해선 누구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2월 2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똘똘한 2030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스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일부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황사의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곳곳의 대기질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양간지풍까지 불어서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아침부터 전국의 하늘빛 자체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구가 0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7도, 창원과 울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올라서 포근해지겠고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